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얼굴 보일 수 있게 비디오 좀 켜주세요. 뭐 쉬는 시간에 질문 엄청 해주셨네. 요거는 제가 거기 수업 끝날 때 한번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안 그러면 그 메모해 놨다가 메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지금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계산하는 거 사례 놔두고 있는데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재단법인 광교 장학회는 장학사업인 고유목적 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리고 뒤에 살펴볼 텐데 이자소득이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리과세,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하면서 분리과세를 끝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야지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에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1번,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네요.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금융기관 예금 이자 수익이 4천만 원이 있네요. 그래놓고 가로쳐 놓고 이수이자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한테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세법에서는 무조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그래서 이 회계상으로는 미수이자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도 있는데 원천징수 대상인 이 금융기관 예금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이자를 받기 전까지 현금으로 받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수익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 미수이자를 인정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상했는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 그러면 법인세 이미 신고돼 갖고 납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수이자 계상한 법인들한테는 그걸 차감하고 나머지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할 때마다 이걸 언제 다 확인을 하겠어요? 법인세 신고 내용을. 그래서 이런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법인이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수이자를 계상했다고 치면 무조건 법인세법상은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 그래서 입금 수익 잡은 거를 마이너스 시키고 나서 미수이자니까 자산 처리한 거잖아요. 500만 원, 100만 단위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6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주권 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이 있더라. 그러면 지금 보면 이자 수익은 4천만 원이고 배당금 수익은 3천만 원인데 이자 중에서 500만 원은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걸 인식했으니까 차감을 하고 난다면 이자 3,500, 그다음에 배당 수익 3천. 그래서 요 6,500만큼은 금융 수익으로 해서 설정률이 몇 퍼센트다? 요건 100%에 해당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부동산 임대 수익금이 8천만 원 있다. 뭐 요건 특별한 거 없으니까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이 2천만 원이 있고 일반 기부금이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일반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정기에는 따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기에 유월된 게 그 전에는 정기 이전에는 없었나 봐요. 빵이었었나 봐요. 빵이어서 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 그렇죠. 여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은 현금 3천만 원 나가면서 일반 기부금 처리했다는 거예요. 일반 기부금 3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고, 법정 기부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오타네. 지금은 이건 특례를 바꿔주세요. 이게 제가 출판사 쪽에다가 두 차례 걸쳐서 첫 번째 준 게 완전 수정본이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 완성본을 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특례를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는 지정으로 돼 있나? 일반 기부금 여기. 그래서 특례 기부금까지는 이제 그 고목준비금 상계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게 이제 준비금이 없어갖고 전액 비용으로 계산한 거는 요건 회사는 이렇게 기부금 처리를 했지만 이거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 요거 세법은
고목준비금 전입액 단기에 설정을 하면서 비용 처리 이렇게 하면서 고목준비금 잡고 그리고 지출을 했으니까 고목준비금 다시 없애면서 현금 나간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회사는 기부금, 일반 기부금이라는 비용 처리를 했지만 세법은 이거 어떻게 보겠다? 그쵸? 고목준비금 비용 처리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밑에 부분에 회사가 송금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겠지만 거기에 얼마를 더해야 된다? 그쵸? 3천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 그다음 5번 동그라미 5번.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이 2천만 원 발생했다. 이건 특별한 전제가 없으니까 오케이 인정되면 되는 거고. 6번. 여기 6번에 있네요. 회사가 단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액이 6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6천만 원만 인식하면 안 되는 거고 위에 이렇게 회사가 그냥 비용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를 합쳐야 되는구나 회사가 계상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는 회사가 계상한 송구 비용 처리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6천만 원이 아니라 6천에 3천을 더한 9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고유 목적 사업, 과세 대상이 아닌 고유 목적 사업 손익 계산서에 주식의 양도 차액 2,500이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산의 양도 차익이잖아요. 양도잖아요. 이거 뭐예요? 수익 사업이죠. 수익 사업 거를 회사가 고유 목적 사업에 계상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요거는 수익 사업으로 돌려야지. 그렇죠? 요거 수익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대상. 3번.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은 6천만 원으로 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4번에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중에서 장학금의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요? 50% 이상인데 거기에 50%만 하면 50% 이상 이래서 여기 60%잖아요. 그러면 설정률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요. 설정률이 80%구나 50%가 아니라 우리 이 해당되는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했어요. 80% 넘게 했으면 100%일 텐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60%니까 이게 설정률이 8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을 해보면 요 지금 계산 구조를 따로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옮겨서 보는 게 여러분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 따지고 보면 일단 아까 그 주식 양도 부분이 비수익 사업에 얼마만큼 있었냐면 2,500이 있었어요. 이거 비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가산 조정으로 이쪽에 옮겨야 돼. 2,500. 그리고 요 수익 사업 부문에서 1차 세무 조정으로 아까 미수 이자를 계산한 게 있었잖아요. 얼마? 500.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아까 시작하는 게 2천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비수익사에서 넘어온 거 수익사업 2,500 더하고 500만 원 차감하면 소득금의 가계가 4천만 원이 돼요. 4천만 원. 요거를 기준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초과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소득금의 가계가 4천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4천만 원 중에서 100% 설정되는 건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 설정되는 게 이자가 아까 4천이 있는데 거기서 미수이자 500이 빠지니까 3,500. 그다음에 배당소득 3천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6,500 부분은 그냥 100%다 고유목적 사업에 쓰면 되는 거니까 100% 설정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거를 제외한 이렇게 6,500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사업 소득은 일단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더해줘야 돼요.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6천뿐만 아니라 3천을 더해준 9천으로 우리는 보겠다. 그리고 2월 결손금은 6천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송금 산입률이 이게 장학금을 60% 지출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절반 이상을 지출해서 송금 산입률이 80%였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얼마 나오냐면 이게 400만 원 나와요. 400만 원. 그래서 세법상 요 고목준비금 한도가 100% 설정되는 거 6,500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그 수익사업소득 400만 원에서 6,900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러면 회사는 고목준비금을 비용 처리한 게 9천만 원이잖아. 6천에서 3천 더한 거 9천만 원인데 세법상은 6,900이 되니까 여기 한도 초과가 발생하지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가 한도 초과 2,100. 그래서 이게 차가감 소득이 6,100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특례 기부금과 관련된 조정만 끝내면 되는데 특례 기부금 그러면 차가감 소득이 6,100 나왔어요. 그리고 특례 기부금이 아까 특례 기부금으로 2천만큼 썼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더해주고 그리고 이월 결성금은 똑같이 6천일 테니까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50%를 곱해주면 이 특례 기부금 한도가 얼마나 하면 1,0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거 골피라고 계산을 표현을 할게요. 여기 2천만 원을 특례기금으로 사용했지만 세법상은 1,050만 원이라서 이거 계산하면 한도 초과가 얼마 나왔냐면 950만 원 나와요. 950만 원 나오면 각 사업 연도가 7,05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 구조만 머릿속에 좀 들어가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처음 하시는 부분은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 두어 번 정도 해보시면 아주 복잡한 건 아니니까 요 계산 구조만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일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한 것까지 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구분격리예요, 구분격리. 구분격리는 당연히 구분격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비영리법인은 과세사항이랑 전혀 상관없는 비수익 사업 부문,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 부문이 있다. 그래서 요게 구분이 격리돼야지 우리는 과세 부분과 관련된 거는 수익 사업 부문만이다. 고유목적 사업 부문은 아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비수익 사업 부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과세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지 될 테니까.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제조업, 부동산업 등 수익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속적으로 채권 등을 매매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부 등을 비치 보존해야 하고 다만 이렇게 장부 비치 보존을 해야 된다고 의무는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명세성 등을 감안해 갖고 기장 의무 불이행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비수익 사업뿐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격리를 해야 되는데 구분격리를 하려고 그러면 자산 부채 당연히 구분격리를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손익도 구분격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격리하는지 간단히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자산 부채부터. 자산 및 부채는 어떻게 구분경리를 하냐면 당연히 귀속이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수익사업 부문, 비수익사업 부문 구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 자산 부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걸쳐져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 공통되는 자산 및 부채는 수익사업의 자산 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수익사업의 자산 부채로. 그리고 이제 손익 부분 들어가서 당연히 손익 부분도 구분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비수익 사업 부문이랑 수익 사업 부문이랑 구분 격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공통손익인 거죠. 공통손익. 공통손익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놔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은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뒷페이지에 바로 볼게요. 먼저 공통입금부터. 공통입금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수익 금액이랑 매출액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비수익 사업 부문, 수익 사업 부문, 수익 금액이나 매출액 비례해서 공통 입금을 안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공통 송금은 업종이 동일하다 그러면 역시 입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랑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하고요. 업종이 다르다. 가령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영리법인인데 어떤 비영리법인은 출판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비영리법인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거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공통송금에 뭔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수익금액 비례한다 그러면 출판업을 하는 비영리법인한테 공통송금이 다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수익금액 매출액에 비례하는 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개별 송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금액이랑 매출액이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수익금액 매출액은 어떤 의미냐면 영업외 수익이나 특별이익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수익만 따진다. 영업수익만 갖고 그 안분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밑에 봐. 수익산업과 기타 사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송금은 공통송금으로 보되 동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 자체는 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수익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을 경영하고 있으면요. 먼저 업종별로 나눈 다음에 업종별 내에서 동일 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안부한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 하나 살펴볼게요.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당연히 자본 자체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 다음 자료를 위해서 수익사업 부문의 자본금을 계산해라 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되는데 이 수익사업 부분만 따질 게 아니라 수익사업은 공통부분까지도 같이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500이 아니라 700으로 보고 부채는 150이 아니라 200으로 봐서 700에서 200을 차감하니까 자본이 수익사업 부분의 자본이 5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고분경제랑 관련해서 이게 부문을 넘나들 수도 있어요. 자산을. 그렇죠? 그래서 비수익 사업용 자산을 수익 사업에 이제 지출하거나 전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비수익 사업에 쓰던 거, 고유목적 사업에 쓰던 자산을 수익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해당 자산이 이렇게 비수익 사업 부문에서는 없어지면서 수익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옮겨갈 거예요. 이렇게 옮겨갈 때 이게 법인세법 기본 통칙 보시면 시가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시가로. 그러면 시가로 계산을 하게 돼 있으면 이때 넘기면서 이게 자산 평가액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수익 사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넘겼을 때 수익 사업 부분으로 이거를 투자 자산 성격으로 보게 됩니다. 투자를 한 걸로 이렇게 투자 자산 성격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도 같이 살펴볼게요. 만약에 수익 사업에 있던 어떤 특정 자산을 비수익 사업으로 넘겼어요. 비수익 사업으로 넘겼으면 바로 그냥 현금으로 지출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수익 사업에서 막 수익 거뒀어. 그래갖고 거기에서 일부를 현금을 이제 비수익 사업분에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을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당연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나간 걸로 보겠다는 소리는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5년 내에 사용한 금액을 봐서 과세 안 당하는 부분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보겠다는 거고, 이거를 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처리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도 더 많이 지출했다 그러면 수익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비수익 사업으로 돌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많이 줬다 그러면 당초에 비수익 사업에서 요 수익 사업으로 출자한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반환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수익 사업 부문에서 비수익 사업으로 넘길 때도 역시 시가로 본다. 그래서 요 시가로 본다는 거는 요 예규로 풀려 있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부문을 옮겨 당길 때 시가로 인식한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례를.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3조 2항에 2018년도 여기 개정이 되면서요. 예전에는 가령 부동산 그냥 하나 해볼게요. 취득을 100만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요 수익 사업에 계속 사용을 하다가 해당되는 부동산을 비수익 사업으로 넘겼어요. 비수익 사업으로. 근데 넘길 때 요 부문을 달리할 때 시가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300에 그때 당시 시가가. 넘긴 다음에 비수익 사업에 계속 사용을 하다가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 사용을 하다가 양도를 얼마에 했냐면 500에 했다고 쳐요. 이렇게. 500에 했다고 치면 요 2018년도 2월 13일 요 개정 전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요 그 양도 차액 전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양도 차액 전체에 대해서 500에서 100을 차감한 400에 대해서 만약에 양도 시점에서 계속 무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400 전체가 비과세되는 걸로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2018년도 개정이 되면서 요 양도 시점에 3년 이상 계속 고유 목적에 사용하면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그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처음부터 비수익 사업, 고유 목적 사업에 계속 사용한 거라면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되겠지만 수익 사업에서 사용을 하다가 비수익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요 부분 300에서 100 차이면 요 200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요. 요 비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부분만 500에서 300을 차감한 요 200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400이 아니라 200 부분만. 요 부분은 아니고 요 부분만. 비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200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요게 아까 살펴본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사례인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양도 시점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요 비수익 사업 부분에서 생긴 어, 양도 차익 부분을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이 생겼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 가령 동그라미 2번을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요 수익사업 부분에서 한 9년을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비영리 법인이. 그래서 요 비수익 사업으로 넘겨갖고 한 10년은 또 사용했어요.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니까 10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년은 사용 안 했어. 고유목적 사업에. 그러면 원래는 동그라미 1번만 있었을 때는 아예 비과세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요게 지금 양도 차익이 200 정도 생겼으니까 비과세를 아예 적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보유기간 분의 전체 보유기간은 9년, 10년, 1년이니까 20년 중에서 비수익 사업, 고유목적 사업에 쓴 기간이 10년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과세. 요게 동그라미 2번 앞에서 살펴본 거. 요건 동그라미 1번. 요게 양도 시점이었을 때 동그라미 2번은 양도 시점에서는 요게 양도 시점이 아니구나. 요게 양도 시점은 맞는데 양도 시점에서는 따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은 따로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 동그라미 2번처럼 안분 계산을 해갖고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요거는 납세자들한테도 유리한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 아까 거기 질문상에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인건비. 인건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한번 해주신 분 있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근로제공 내용 기준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 내용을 보고 나서 그 해당되는 근로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한 거다 그러면 그 인건비 자체가 수익사업 관련된 인건비로 구분을 하고요. 주로 비영리 사업에 비수익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인건비다 그러면 비수익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그 참고로 보고 관련된 얘기 적어드리면 뭐냐면 이게 법인세법 기본 통칙인데 법인세법 기본 통칙 113-156-1 요거 참고해 보세요. 그 부분은 따로 요거로 답변을 대신 할게요. 이 정도로 보고 구분 경례는 끝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엔 기부금. 기부금은 사실은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건 없으니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어갖고 이게 예전에는 이제 2020년도 이전에는 법정기부금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저희 강의하면서도 이게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에 다시 또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종전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명칭을 또 바꿔갖고 예전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바꾸고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졌죠.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부금 계산하는 거는 뭐 이게 비영리법인이 국한된 건 아니니까 이거 설명을 따로 생략을 하고 여러분 참조하세요. 참조하시고 이번에는 기부금 판단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런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에 해당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특례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24조에 들어가 있는데 법인세법만 보시면 안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줄거리는 이래요. 줄기는. 그래서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 그다음 2번, 두 번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세 번째 국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네 번째 교육기관 이렇게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기에 그 해당되는 법령에 되게 길게 구성이 돼있어요. 내용이 살펴봐야 돼. 교육기관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특정 병원 같은 경우는 유사한데 병원이니까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전문 모집 기관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그래서 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요 법인세법만 갖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6번까지 판단을 하셔야지 특례기부금 전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재부 들어가셔갖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확인하셔야지 알 수가 있는 사항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런 거. 요 사랑의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거든요. 요런 게 전문 모집 기관인 거예요. 요거 특례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줄기는 이렇다. 특례기부금. 요게 해당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번에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교육시설, 종교단체, 의료법인,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까지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고 법령이랑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게 또 있잖아요.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거까지 살펴봐야지 동그라미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인들한테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무슨 기부금이다? 일반 기부금이다. 그리고 그거 외에 2번은 특정 단체가 아니에요. 2번은 특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기부금 중에. 그래서 교육기관 등이 장에 추천하는 개인한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요거 일반 기부금인 거고 세 번째 봐.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 동그라미 1번에 기획재정부에 지정고시하는 법인은 단체명이 들어가 있지만 동그라미 2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면 일반 기부금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동그라미 4번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제기구가 또 있어요. 거기에 지출한 기부금이 요게 전체예요. 일반 기부금. 그래서 일반 기부금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법인세법 24조랑 39조 시행령 보시고 나머지는 기재부 장관 고시 내용을 봐야지 판단할 수가 있더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부금 얘기를 잠깐 건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영리법인들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이렇게 한도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일반기부금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하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한도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법령 규정, 근거 규정이 뭐냐면 법인세법 제29조 1항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비영리법인의 일반 기부금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므로 일반 기부금 한도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특례 일반기구원 단체를 이제 큰 테두리로 머릿속에 인식을 한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인 거고요. 거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으로 규정되는 조금 작은 더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중에서 또 법인세법은 더 작게 특례나 일반 기부금 단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세 특례. 비영리 법인이 갖고 있는 이제 특이한 제도인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다른 수익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이자 소득만 있어요. 이자 소득만.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만 원천 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딱 끝낼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뭔가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천 징수 되잖아요. 이자 소득은 받으면. 그리고 나서 법인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끝나요. 이자 소득만 있는 법인들은. 근데 이것도 주의를 하실 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되면 원천징수 세율이 몇 %예요? 14%예요, 14%.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가 만약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많지가 않으면 법인세는 2억까지는 몇 %예요? 9%예요, 9%. 2억까지는 9%. 그러면 오히려 분리과세로 이렇게 과세되는 게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 9% 적용받기 때문에 원천 징수된 이자의 일부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 이게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 판단을 하셔서 이게 2억까지니까 요거 이자 소득 받은 거가 2억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율이 19%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2억 미치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가 있더라. 요거 제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것죠. 지금 말씀드린 이자 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비영업 대금의 이자는 아니에요. 비영업 대금의 이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비영리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에요. 금융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영업 대금의 이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분리과세 안 돼요. 무조건 법인세 신고해야 돼요. 신고. 요거는 분리과세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이자는 뭐냐? 금융기관 같은 데 넣어놔갖고 받는 순수한 예금이자 같은 거를 이자 소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이거를 이제 수익사업으로 해서 금융보험을 영위한다. 고유목적 사업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금융보험을 영위하면 그 이자 소득이 이자 소득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역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이자 소득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건 선택한 거예요. 난 분리과세로 끝낼 거야. 그 해당되는 비영리 법인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법인세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경정 청구를 하면 들어주느냐? 안 돼요. 본인이 선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경정 청구가 불가하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례가 있는데 비영리 법인만이 가진 만약에 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 법인이 부동산 같은 거를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절차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요. 개인가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개인이 양도세 계산하는 것처럼 양도가액 계산하고 필요경비 계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필요경비가 알아서 들어가겠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개인이 그 양도세 계산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어마무시한 혜택이 있거든요.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자산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소득세를 준용해갖고 납부한다 그래서 그 세목 자체가 소득세라는 건 아닌 거고요. 법인세인 거죠. 근데 계산을 소득세를 준용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적용할 때 소득세를 준용한다 그래서 개인한테 한정해서 적용되는 각종 감면 사항까지도 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당연한 소리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득세 준용하면 예정신고까지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그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한 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법인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조합법인도 말씀드릴게요. 원래 비영리법인은 그 각종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조합법인들은 분배가 가능해요. 근데 어떤 것들을 조합법인이라 하냐면 읽어보세요.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이런 것들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수협,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구성원일 거고 수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민들이 구성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농민들이 나눠 갖거나 그다음에 어민들이 나눠 갖는 거 그냥 국가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법인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 세금 계산하는 방식도 독특해요. 뒤에 살펴볼 텐데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세무조정을 다 거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해요. 간단하게. 세무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다가 9%를 곱해서 산출세 계산해서 납부하면 끝이에요. 이걸 당기순이익 과세라고 해요. 20억을 초과하잖아요. 과세표준이. 그러면 최고 12%가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9%, 20% 과세표준을 초과하더라도 20억을 초과하더라도 12% 끝. 되게 심플하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혜택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농어민 보호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렇게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법인들한테, 조합법인들한테는 조세 감면이 추가적으로 더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부당행위 같은 것도 적용을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기장 의무를 부여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러면 대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정리가 끝났네요. 그래도 마침 다. 그래서 이걸로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에 질의사항들이 되게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지금 들으신 분들은 정리 마무리 하시고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질의 남기신 분들은 잠깐 남으셔도 돼요? 남으셔도 되면 제가 그분들만 한정해갖고 이 질의사항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요 질의사항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 메모한 다음에 그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3시간 동안 긴 시간 비영리법인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피드백, 그다음에 액션을 잘 취해 주셔갖고 되게 저도 재밌게 강의한 것 같습니다. 강의 재밌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